안녕하세요. 저는 두돌된 딸을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 즐겨 듣는 채널에 제 사연이 소개될 거란 생각만으로도 괜스레 떨려오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연애도 오래 했던 터라 느끼기엔 20년은 좋게 산 부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풋풋 설렘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저희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그 편안함이 전 좋았어요. 남편과 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시험관 시술도 병행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거듭된 실망과 실패에 저흰 지쳐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듬어 주었고 지난 10년 동안 크게 싸운 적이 없었죠. 그만큼 눈빛만 보아도 잘 알고 자신보다 서로를 위해 배려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엔 애틋함이 감미된 우정이 있다고도 생각했죠. 한없이 괜찮다며 잘 될 거라고 하는 남편과는 달리 아버님은 한없이 절 구박했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어머님이 나서서 난리를 부리고 아버님은 한 발 물러서 지켜본다고 하던데 저희 시댁은 정반대였어요. 며느리 사랑은 가뿐히 버려버린 아버님은 고약하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입만 떼셨다 하면 어쩜 그렇게도 주옥 같은 망언을 하시는지. 결혼 3, 4년 차까진 매번 아버님을 뵐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아버님의 한마디에 울고 웃던 전 어느새 결혼 10년 차가 되었고 이젠 아버님의 100마디도 가뿐히 받아치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애도 못 가지는 것이 음식간도 못 맞추는구나. 어느 것 하나 간이 딱 맞는 게 없어. 이걸 먹으라고 만든 게야? 그러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진작 이혼시켰어야 했거늘. 내가 심성이 이렇게나 곱다.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내치지도 못하고 그 긴 세월을 네 꼴을 보고 살고 있는 걸 보니 말이다. 그러게요. 아버님이 못하시면 저라도 이혼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제 심성이 고와서 그 모진 핍박에도 아버님이 부르시면 쪼르르 달려와서 또 이 꼴을 당하고 있네요. 저 고약한 것, 애도 못 가지는 것이 입만 살아서는 네 꼴 보니 밥도 안 넘어간다. 얼른 집으로 가. 아버님, 갈 때 가더라도 제가 차린 밥은 좀 먹고 갈게요. 오늘 아버님 아들도 늦는다고 해서 집에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애는 못 가지지만 배는 고파요, 저도. 제 입장에선 참다 터져 이제야 할 말을 하는 것이었지만 아버님 입장에선 이런 제가 되바라지다라고 생각하셨죠. 본인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이 저도 물론 좋을 리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피하거나 호출에 응하지 않으니 글쎄 아버님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뒤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집에 돌아온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이런 말을 했어요. 뭐야, 집에 도둑 들었어? 집꼴이 왜 이래? 구석구석 헤집으며 어찌나 딴지를 잘 거시는지. 그날 이후 전 아버님의 호출엔 그냥 응하는 것이 100배는 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 후 살기 위해 한마디씩 하다 보니 100마디도 받아치는 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받아칠 때마다 어머님도 속이 시원하신지 표정이 꽤 밝으셨어요. 그러다 아버님이 역정을 내시며 자리를 뜨시는 날이면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곤 했죠.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어머님이 계셔 저도 참지 않고 할 말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할 말은 다 하는 저일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아버님의 말씀에 친정 부모님이 등장하는 날이면 울컥하는 마음에 말보다 눈물이 앞서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나서주셨어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구나. 사도는 어떻게 너같이 애도 못 가지는 것을 시집 보낼 생각을 했는지. 나 같으면 시집은커녕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을 텐데 말이다.
적당히 좀 해요, 제발. 당신은 지겹지도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당신 때문에 들어서려던 애도 떨어지겠어요. 애들 이대로 자식 한번 못 안게 되면 다 당신 탓인 줄 알아요. 그게 왜 내 탓이야? 딴 집 며느리는 셋씩이나 낳고도 또 임신했다고 하던데. 쟤는 병원 가서 시술인가 나발인가도 받으면서도 소식 없는 거 보면 모르긴 몰라도 몸에 문제가 있는 게지. 당신 정말 치매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당신 등살에 매년 검진받고 있는 거 정말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면 당장 내일 나랑 병원부터 갑시다. 당신 말대로 모르긴 몰라도 머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이 할망구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야? 당신이 이따위로 구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며느리 편을 들죠. 꼴에 같은 여자라고 편드는 꼬락서니 하고는 겨 좀 그만 차고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아버님을 방으로 보내버린 어머님은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라. 저런 말들 마음에 담아둬봤자 너만 병들어. 알겠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괜찮아요. 전 늘 이렇게 대답하곤 어머님을 향해 웃어 보였고요. 그러던 결혼 10주년을 며칠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네? 정말 임신이에요? 예, 산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노산이라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찾은 병원이라서 더 기뻤어요. 진료실에서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고 말았죠. 특히 그 산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찌나 좋았는지 몰라요. 병원을 나서는데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더라고요. 전 남편보다 먼저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아기도 못 가지던 것이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으니까요. 네가 웬일이냐?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아버님, 저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저 임신했대요. 뭐? 그게 사실이야? 네, 노산이라서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거 말곤 저도 아기도 건강하대요. 심장 소리도 들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가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 병원 앞이냐? 아버님은 민망하지도 않으신지 임신 소식에 말투가 180도로 바뀌셨고, 전 그런 아버님의 말투에 웃음이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참으며 답했어요. 네, 택시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내가 데리러 갈 테니. 네? 아니에요. 병원 오는 날이라 아침 일찍부터 설쳤더니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아버님. 그러냐? 그러면 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내가 갈 테니. 혹시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보내놓으렴 아가. 언제 들어봤는지 이젠 기억도 안 나는 호칭, 아가. 아버님은 저를 아가라 불러주시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대해주시더라고요. 달라도 너무 다른 언행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앞으로 펼쳐진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니 꼭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아버님은 그날부터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은 다 사오셨고, 어머님은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안 된다며 집으로 도우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울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하고 고마워. 나만 고생했나 뭘? 당신도 고생했지. 그런데 당신 울어? 눈물이 계속 나네. 어이구, 남자가 울기는. 하긴 그동안 우리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대성통곡을 하고도 남지 뭐. 여보, 우리 이 아기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잘 지켜주자. 알겠지?
알겠어. 남편과 전 임신 전보다 애틋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착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지만요. 어찌되었든 그때 전 행복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노심초사였지만 그조차도 행복하더라고요. 뱃속의 아기는 잘 자라주었고 남편이 바빠 함께 검진 간 적이 없다는 것만 빼면 남편에게 불만도 없었고 사이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그렇게 전 결혼 생활 10년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행복이 끝나던 날은 뱃속의 아기가 딸이라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어요. 전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뭐래니? 아들이지? 그치? 그게요, 그게 말이죠. 딸이래요. 뭐? 딸이래요, 아버님. 제 차 딸임을 확인한 아버님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섭섭해 하실지는 알았지만 생각보다 과한 반응에 당황스러움이 몰려오며 걱정이 되더군요.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아버님의 귀한 대접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접은커녕 임신 전보다 더 심해지셨죠. 저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제 아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너 당장 집에 좀 와서 일 좀 거들거라. 오늘 점심엔 해물탕이 먹고 싶으니 장도 좀 봐서 오고. 저번엔 꽃게가 적어서 영 별로더라. 이번엔 많이 좀 사오너라. 남으면 꽃게찜도 좀 하고. 죄송한데 저 못 가요, 아버님. 무엇이 어째? 저 노산이어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번에도 아버님이 부르셔서 갔다가 무리하는 바람에 밤에 배 뭉쳐서 혼났어요, 아버님. 앞으로 아버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안 갈 거니 그런 줄 아시고 저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아주 큰일이라도 한 줄 알겠구나. 그리고 임신했을 때일수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 잔말 말고 얼른 오지 못해? 네, 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저 노산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집 밖에도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신 건 다름 아닌 아버님이셨잖아요. 그땐 네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 줄 알았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내가 왜 낳아봤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딸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 이 말이다.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은 아버님 손주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세요? 처음엔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시더니 이젠 온갖 굳은 일은 다 시키시잖아요. 그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그 뱃속에 든 것이 딸인 줄도 모르고 몸에 좋다는 것 다 갖다 먹인 거 생각하면 장기가 다 꼬이는 기분이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더더욱 하면 안 되겠어요, 아버님. 딸이나 가진 제가 아버님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진짜 아버님 장기라도 다 꼬여버리면 어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악담 퍼붓는 게야? 아니요. 진심에서 나오는 걱정이에요. 그럼 저 배가 또 뭉쳐서 쉬어야겠어요. 들어가세요, 아버님. 전화를 끊어버린 전 아버님이 또 찾아오시진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님이 잘 막아주셨는지 그런 걱정은 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남편에게도 말을 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중요한 얘기야? 내일 하면 안 될까?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중요한 이야기야. 저의 단호함에 남편은 귀찮아 죽겠다는 얼굴로 제 옆에 앉더군요. 뭔데? 당신이 아버님께 전화 좀 해줘. 우리 아기 여자인 거 아시고 나선 나한테 또 시작하셨어. 아니, 더 심해지셨어. 노산이라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난리치실 때는 언제고 요즘엔 틈만 나면 불러서 일 시키신다고. 오늘 또 전화 와서 난리치시길래 난 앞으로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전화해서 무사히 출산할 때까지 나 좀 괴롭히지 마시라고 해줘. 당신이 못 간다고 했으면 됐지. 나까지 굳이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해야 해? 당신 기억 안 나?
임신하기 전에 내가 아버님이 오라는 거 무시했다가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냉장고 안 다 뒤집어 놓으시고 옷장 다 헤집고 심지어 욕실 수건까지 다 꺼내서 다시 빨라고 하셨잖아. 혹시나 이번에 또 찾아오셔서 그러시면 어쩌냐고. 지금은 홀몸도 아닌데.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요즘 계속 야근하는 거 알잖아. 제발 나 좀 쉬자, 어? 그래, 알겠어. 내일 꼭 전화 드려. 남편의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정말 피곤해서 저러는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무관심엔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손에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내가 묻고 싶다. 이게 다 뭐야? 이 남자 누구냐고. 남편이 건넨 것은 낯선 남자 품에 안겨있는 저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보아도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아무리 보아도 저인 여자가 안기다시피 기대어 있었으니까요. 나도 몰라. 이 여자는 내가 맞는데 이 남자는 나도 누구인지 몰라. 진짜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말하라고. 나 진짜 억울해. 당신 나랑 산 세월이 얼만데 날 몰라? 내가 당신 두고 바람필 여자야?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라고. 이 남자는 누구인지,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나도 말하고 싶어. 그런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크게 당황한 저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전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진 속 상황을 떠올리려 했었고,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뱃속의 아기 내 자식이 맞긴 해? 뭐?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 자식이 맞냐니? 그러면 우리 아기인데 당연히 당신 자식이지. 누구 아기겠어?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갑자기 이런 사진은 회사로 오지를 않나. 당신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억울하기만 하다고 하지. 입장 바꿔 당신이 나라면 의심 안 되겠어? 나 이 사진 보는데 진짜 당신한테 배신감도 들고 믿을 수도 없어서 당장 이혼하고 싶은 거.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온 거야.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당신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전 정말 억울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서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없는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는 말만 죄인처럼 듣고 있던 그때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기억 하나가 스쳐가더라고요. 사진 속 그날의 기억이요. 전 최대한 차분히 그날의 기억을 남편에게 전달하려 애썼어요. 아, 나 기억났어. 그날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받고 식사라도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장 보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그 남자랑 부딪혔어. 그 바람에 장 본 걸 다 떨어뜨렸고 급하게 줍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임신하고 빈혈 심해진 거. 내가 갑자기 비틀거리니까 그 남자가 부축해주더라고. 나도 너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모르는 사이에 기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이런 사진이 찍혔나 봐.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가방에 임산부 배지를 보고선 날 부축해서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더라고. 정말 그게 다야. 남편은 헛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사진의 진실은 이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남자에게 기대었다는 것도 사진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찰나의 순간이었고요. 저의 설명에도 남편의 눈빛은 차가웠고 저는 지은 죄도 없는데 괜히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선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진심이야? 나 당신 못 믿겠어.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다 거짓말 같고 당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의심스러워. 당신 내 성격 알지? 한 번 아니면 끝인 거. 지금이 그래.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해버렸고 쉽게 돌릴 순 없을 것 같아.
여보, 진짜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믿을래? 그래, 유전자 검사라도 해줘? 그럼 되겠어? 다 오해라잖아. 이런 일로 우리가 이혼한다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 뒤로도 저는 남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더라고요. 남편은 확고했고 저의 애원에도 단호하게 뿌리친 남편은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고작 이런 사진으로 17년 세월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시부모님의 도움을 구해보고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대문 앞에 선 저는 크게 심호흡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숨을 고른 전 벨을 눌렀고 인터폰을 통해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손에 물이 가득 담긴 대야를 든 아버님이요. 지금 뭐 하시는... 아버님은 대야 가득한 물을 저에게 들이부으셨고 전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어요. 갑작스런 물벼락에 깜짝 놀란 제가 소리를 지르니 아버님이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다 들었다. 어디 감히 네가 주제도 모르고 바람을 피워? 아버님, 그게 오해예요. 10년을 보셨으면서 모르시겠어요? 난 모른다. 그러니 썩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물이 아니라 오물을 뿌려버릴 테니 찾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저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저는 애타게 아버님을 불러보았지만 아버님은 참 냉정히도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진짜 딴 남자한테 곁눈질이라도 준 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 때문에 물벼락까지 맞아버리니 말 그대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전 그대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고 회사 앞에서 웃으며 나오는 남편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처참한 몰골의 저와는 달리 밝게 웃는 남편을 보는데 배신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쫄딱 젖은 저를 발견한 남편은 밝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저를 인적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켜보는 눈이 사라졌다 싶으니 저를 잡았던 손을 신경질적으로 놓고는 말을 꺼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회사 앞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 그것도 이 꼴을 하고선 누구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당신은 지금 당신 망신당할 걱정밖에 안 돼? 내가 어쩌다 이렇게 홀딱 젖었는지, 우리 아기는 괜찮은지 그런 걱정은 전혀 되지 않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운 당신이랑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기 걱정까지 하길 바라는 거야? 나한테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오해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난 정말 아니라니까?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사람 질리게 하는 거 모르지? 뭐? 사실 이젠 그 사진이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당신이란 여자랑 더 못 살 것 같아.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몸도 무거운데 괜히 고생하고 다니지 말고 그냥 이혼해. 마지막 부탁이야. 그럼 나 가볼게. 남편과 저 사이엔 그래도 우정 정도는 남았겠지 했는데 냉정하게 돌아서는 남편을 보니 저도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받아들여지며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 그대로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고 울었어요. 저보다 아기가 더 불쌍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하염없이 울고만 있던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왔어요. 전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사진 속 그 남자였어요. 맞죠? 그때 저 도와주셨던 분 맞으시죠? 네, 맞긴 한데 움직일 수는 있으시죠? 괜찮다면 여기서 먼 곳으로 가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저도 부탁드릴 게 있어요. 가시죠. 저와 그 남자는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에서 꽤 떨어진 카페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진짜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고 청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그리고 성 부장님이라면 저희 남편이요? 네, 그게 부장님께서 사모님 골탕 좀 먹이려고 그런다고 사진 몇 컷만 찍혀주면 된다고 하셔서 그런 짓까지 하게 됐습니다. 기껏 골탕이나 먹이려고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부탁만 들어주면 승진은 보장된다는 부장님 말씀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탁해서 일부러 저한테 접근하셨단 말씀이세요? 네. 저희 남편이 왜요? 도대체 저희 남편이 왜 저한테 그런 짓까지 하냔 말이에요. 그게, 그 뒤에 안 사실인데 알고 보니 성 부장님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우연히 두 사람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오늘 사모님 모습을 보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가 모두 이해가 되며 퍼즐이 완성된 느낌. 남자의 말에 의하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는 제가 임신하기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당연히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시작했고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본인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남자가 아는 줄은 전혀 모르고요. 말을 듣는데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남편이 흘렸던 눈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상간녀가 좋아 죽을 것만 같아도 그렇지 어떻게 뱃속에 아기까지 부정하며 저를 모함할 수가 있는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에 충격이 컸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던 저는 남자의 계속되는 사과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그렇게 미안하면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아니, 들어주셔야 할 거예요. 어떤 부탁이요? 제 남편하고 그 여자 함께 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대로 이혼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쪽이 도와주면 제 억울함이 많이 풀릴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짓도 있으니 제가 앞으로 사모님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쌍했던 남자는 그렇게 저의 조력자가 되었고 그날 이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전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따뜻한 차도 마셨어요. 그리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왜 또? 날이 선 남편의 반응에 당장이라도 욕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전 더 큰 통쾌함을 위해 꾹 참고 대답했어요. 이혼하자. 당신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우선 집에 들어와. 이번 주는 나도 바쁘고 다음 주에 법원 가자. 법원 가기 전까진 집에 들어와서 남편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해. 당신이랑 나랑 연애까지 다 합치면 17년인데 이대로 끝내는 건 함께한 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아? 그래.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확실하게 이혼은 하는 거지? 당신이 이혼하지 말자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할 거니까 집에나 들어와. 그리고 이 집은 내가 가질게. 이 집 살 때 내 돈이 더 들어갔던 거 기억하지? 나머지 당신 돈은 내가 10년 동안 당신 집에 일해준 노동비, 일시불로 결제했다고 생각해. 괜찮지? 그래. 그러자. 그럼 다음 주에 법원 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혼이 급한 남편은 제 요구를 받아들였고 전 쉽게 집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자더군요. 전 잠든 남편을 재차 살피곤
조용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저에겐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까요. 저의 조력자는 제가 비밀번호 때문에 고민하자 자신에게 맡겨달라 하더니 하루 종일 남편을 쫓아다닌 것인지 그날 저녁 비밀번호를 알아내 알려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남편의 비밀번호를 손쉽게 풀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문자를 살펴보던 저는 예상치 못한 대화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남편과 아버님의 대화였는데 내용이 충격 그 자체였죠. 알고 보니 아버님은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을 진작 알고 계셨고 제가 임신을 하니 정리하라고 하셨다가 뱃속의 아기가 딸임을 아시곤 저희의 이혼을 부추기다 못해 저를 모함할 계획까지 친히 세워주셨더라고요. 대화를 나눈 시간을 보니 주로 어머님이 주무실 때였고 통화는 주로 어머님이 문화센터에 계실 시간에 한 것을 보아하니 오로지 두 사람의 계획임을 알 수 있었죠. 여자한테 미쳐서 자식을 부정하는 남편이나 손자한테 미쳐서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아버님이나 정상이 아니기는 매한가지였죠.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저는 분노의 힘으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고 법원에 갈 때쯤에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상태가 되었어요. 결전의 날이 되었고 전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카페에 들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로 했죠. 나 같은 놈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남편 놈은 인재야 죄책감이라도 느껴지는 것인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젠 참을 필요가 전혀 없는 저는 이제껏 모았던 사진을 남편 놈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어요. 눈물 떨어뜨리기 전에 이거부터 봐.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사실 바람은 네 놈이 피고 있었다고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법원 가자. 이혼해야지. 얼굴에 핏기라곤 없는 남편 놈은 발뺌하기 시작했고 전 나머지 증거들도 보여주었죠. 이건 너랑 그 여자랑 나눈 대화. 이건 네 사진첩에 있던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이건 너랑 네 아버지가 나눈 대화. 이래도 발뺌할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러게 10년 동안 안 되던 임신이 왜 갑자기 돼서는 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 그냥 임신을 이유로 이혼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왜 임신으로 내 발목을 잡냐고. 사실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위자료만 받고 이혼해 주려고 했어요. 17년이란 세월이 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약해질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 와중에도 내 탓을 한다고? 이제 보니 너 아버님을 많이 닮았네. 아주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겠어? 내가 그간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을 보니 적당히 해선 안 될 것 같네. 일단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낼 거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야. 신입사원이라고 하던데 걔는 돈 좀 있어? 없으면 당신 대신 줘도 되니까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내놔야 할 거야. 상간녀 소송?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그렇게까지 네가 했던데? 그러게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상황까진 오진 않았을 텐데. 어찌되었든 네가 원하는 이혼은 해줄 테니 돈 아끼지 말고 전부 내놔. 남편 놈은 저의 뜻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전 성공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위자료가 입금되던 날 전 모든 증거를 남편의 회사로 보내버렸고 그냥 외도 사실도 공분을 살 짓인데 임신한 아내를 모함까지 하며 이혼하려고 했던 사실이 부장이라는 타이틀에 제대로 먹칠을 해버린 거죠. 회사에서 당장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사내 직원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며 아주 화려한 퇴사를 하고 말았죠. 남편의 뻔뻔함이 부른 결과가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회사까지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전 시부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로 왔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저는 친정아빠에게 한동안 함께 있길 미리 부탁했고 드디어 제 한을 풀 날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시부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온갖 욕을 퍼부어대셨고 아빠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칠 전부터 채워두셨던 물 양동이를 아버님의 머리 위로 부어버리셨어요. 그리곤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돌려주셨죠. 썩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욕짓거리야 욕짓거리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간 물이 아니라 오물을 확 뿌려버릴 테니 2번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당장 꺼져! 풍채가 남다른 아빠의 호통에 전 시부는 겁에 질려 달아나더군요.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발이 꼬여 2번이나 넘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 꽁지 빠지게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다녀가시고 며칠 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의 어머님도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시곤 용서를 구하시며 우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네가 이런 몹쓸 짓을 당했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가, 네가 믿을지 모르지만 난 정말 몰랐단다. 2 사람이 그런 경악할 일을 꾸미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님. 저의 부탁에 어머님은 일어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모시고 집안 소파에 앉혀드렸어요. 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시던 어머님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셨는지 목을 가다듬고 말을 꺼내셨어요.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진행하고 있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듣는데 도저히 그 영감이랑 살 수가 없겠더라고. 남은 세월이라도 편하게 살아보련다. 실버타운도 다 알아봐 놨어. 이혼이요? 그리고 실버타운이라니 비쌀 텐데 어머님 돈 있으세요? 돈? 돈이야 많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 재산 대부분이 내 명이란다. 네? 저는 놀랬고 어머님은 웃으셨죠. 알고 보니 어머님의 친정이 갑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댁 재산은 거의 어머님의 것이고 시부는 어머님의 등골을 파먹으며 그간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너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준비해뒀던 거야. 상가 정리한 돈인데 출산 선물로 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주게 되는구나. 어머님, 이거 금액이 너무 큰데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만지 아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10년 동안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치료비라고 생각하고 받아. 그럼 나는 이만 가보마.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도 연락하지 말거라. 이미 끝난 인연 계속 만나봤자 나쁜 기억밖에 더 나겠니? 행복하게 지내려 마가야. 어머님은 끝까지 저의 편에 서주셨고 어머님은 제가 연락할 수 없게 번호까지 바꿔버리셨어요. 이렇게 다 끝난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차례대로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온 것은 남편이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냥 문득 내가 미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귀한 아기까지 버리고 그깟 여자가 뭐라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너 어머님 이혼하신다는 사실 알았구나? 그래서 이러는 거지? 아니야. 내가 널 모르니? 네 아버지도 어머님께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겠지. 이젠 좀 솔직해지지 그래? 그게 사실은 당신 말이 맞아. 2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는 거의 가진 것도 없이 쫓겨나셨어. 거기다 나까지 쫓아내시더라고. 그래도 자식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셨잖아.
그렇지 않아?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 네가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여자한테 가서 묻지. 그 여자랑은 진짜 헤어졌어. 상간녀 소송당하더니 애가 미쳐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회사 잘리고 나선 연락도 안 돼. 뭐 어차피 헤어지고 당신한테 돌아오려고 했는데 잘 됐어. 사연을 들으며 바람 피운 남자들이 뻔뻔하게 굴 땐 저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이더라고요. 어쩜 이런 한심한 생각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인지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신 좀 차려. 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어?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뭐? 당신 나 없으면 꼼짝없이 우리 아기 혼자 키워야 하는데 자신 있어? 자신 없을 건 또 뭐야? 난 자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아기? 네 자식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디 뻔뻔하게 아기를 내세워. 나 진짜 침이라도 뱉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장 좀 꺼져. 태교에 엄청나게 방해되니까. 뭐? 꺼져? 웃기지 마. 나 당신이 허락할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뗄 거니까. 잊지 마. 여기 내 집이야. 그리고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 질질 끌려가도 괜찮으면 계속 있어. 난 상관없으니까.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112를 눌렀고 남편은 겁이 났는지 걸음아 나 살리라고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어쩜 도망치는 꼴이 전 시부와 똑같은지 피는 못 속인다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을 보내고 나니 그 다음엔 상간녀가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회사로 증거를 보낼 때 상간녀의 집과 그 부모님들이 일하는 학교로도 증거를 보냈었어요. 상간녀의 집은 교육자 집안이었는데 듣기론 이런 구설수를 제일 기피한다고 들었던 터라 고민 없이 증거를 보냈어요. 상간녀의 죗값은 그 부모가 알아서 주길 바랬으니까요. 저의 뜻대로 된 것인지 저를 찾아온 상간녀의 몰골은 엉망이었어요. 여긴 무슨 일이죠?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부장님이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내 용서가 필요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니? 그게 사실은요. 계속해서 말끝을 흐리는 상간녀에게 전 단호하게 밀어붙였어요. 시간 끌지 말고 본론만 해. 그게 사모님이 저희 부모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만나서 다 오해였다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저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갈 데도 없다고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저희 부모님 만나서 사모님이 저랑 부장님 사이 오해했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상간녀를 보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이나 상간녀나 생각이 어쩜 이렇게도 없는지. 그야말로 뻔뻔한 환상의 커플이다 싶었어요. 야, 생각을 좀 해봐. 내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이렇게 빌든 저렇게 빌든 난 그 부탁 절대 들어줄 생각 따위 없어. 내가 웬만하면 뱃속에 아기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주려고 했거든? 남의 인생 망쳐봤자 뭐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너 이러는 꼴을 보니 안 되겠다. 이미 저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잖아요. 아직 더 하실 게 남았어요? 남았지. 지금까진 네가 가진 것들이 사라졌지? 앞으론 네가 가질 것들을 사라지게 할 거야. 난 앞으로 널 평생 쫓아다니면서 네가 한 짓들 다 알리고 다닐 거야. 네가 다시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다 알릴 거고 네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그 결혼 망쳐버릴 거야. 알겠어? 사모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빌잖아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는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내 뱃속의 아기는 안 불쌍하더니? 그게...
여기서 울고 있지 말고 얼른 나가. 너희 부장님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전에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끝까지 몰린 상간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전 꼴도 보기 싫어 상간녀를 내쫓아 버렸어요. 사실 상간녀에게 말한 것처럼 평생 쫓아다닐 생각은 없어요. 저런 사람에게 제 남은 평생을 바쳐 복수하고 싶은 맘도 추호도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앞으로 상간녀에게 있을 축복의 날에 단 1초라도 불행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할 것 같았어요. 이로써 저의 복수는 끝이 났어요. 조력자에게 들은 말론 전 남편은 전 재산을 모아 시부와 함께 작은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는커녕 전화번호도 바꾸고 자취를 감춰버린 어머님을 찾아 헤매는데 온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고 느꼈어요. 아마 지금 얻은 그 집에서 벗어날 순 없을 거예요. 한평생 어머님의 등골만 빼먹은 전 시부와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주느라 통장이 텅텅 비어버린 전 남편. 그 둘이 함께 좁은 집에서 오손도손 살아보라죠 뭐. 전 많은 일을 겪었던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와는 달리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진통만 7시간을 하고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을 땐 좀 억울하기도 했지만 딸을 보는 순간 그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처음 딸을 안던 그 순간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네요. 혼자 애를 낳아 키우겠다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며 우려를 표하셨지만 요즘은 손녀 바보가 다 되셨어요. 딸이 제 어릴 적 모습과 똑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딸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전 요즘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몸조리만 하고 나갈 예정이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친정에 눌러 앉게 되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고민했는데 요즘 부모님이 딸을 보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괜한 고민이었단 생각이 들어요. 100일의 기적을 기다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 딸은 2번째 생일을 치렀어요. 저번 주부턴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고요. 작은 등에 매달린 큰 가방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런 딸의 모습이 요즘 저의 웃음 버튼이랍니다. 이제 저도 다시 세상에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딸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상가를 보러 다니고 있어요. 아파트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10년이 넘도록 시부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 요리하다 보니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이혼할 당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딸이 날 원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아직까진 딸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다른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 혼자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나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조차도 잘 이겨낼 자신이 차고도 넘쳐요. 이렇게 요즘 전 행복하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기던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고요. 이로써 길었던 제 사연은 끝이 났네요. 저의 긴 하소연과 같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공주병 말기에 거짓말쟁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능력도 안 되는데 일만 벌리고 수습은 하지도 않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장 5년을 시달리며 살아온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부슬거리고 머리로 피가 몰리는 기분이네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나요?
바로 저의 시모와 시부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작은 행운조차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의 성향을 골고루 이어받았거든요. 제가 제 결혼이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결혼 전에 남편은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정말로 딱 결혼식 전까지만요. 남자가 결혼하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 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과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너무 잘해줬거든요. 혼자서도 잘했고 제 탓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건 이혼하기 직전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했죠. 시댁과 관련된 일에서는 칼 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댁에 잘하기만 하면 남편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싸고 도는 시부모님들이 문제덩어리였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로 우리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5년 차에 저는 그 시댁과의 마찰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시모가 공주병 말기에 어떤 일이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혼 직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신혼여행 직후 인사하러 들른 시댁에서 시모가 처음 한 말은 고생했니 잘 왔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한 사람 몫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우리가 먹을 밑반찬과 요리를 몇 가지 해오거라. 저는 당황했어요.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이런 일을 시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네, 어머님.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말뿐이었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에 대해 말했죠. 나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게다가 일도 하는데 주말마다 음식을 해오라고? 아, 진짜.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식이라도 좀 늦춰줄 수 있을까? 대학 때 독립해 자취를 하며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제가 요리에 익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요리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자신감도 없었지만 실제로도 시간도 없었어요. 제 직장은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이었거든요. 토요일까지 나가야 하는 일에 시모의 그 말은 제게 있을 작은 여가 시간마저도 가져가겠다는 말로만 들렸거든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 나 학교 보내려고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나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어머니가 쉬고 싶은 거니까 며느리가 된 자기가 고생 좀 해줘. 솔직하게 이 말이 정말 어이없게 들렸거든요. 고생을 한 어머님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남편 말은 이해가 됐어요. 친정엄마가 그렇다면 저도 도움을 주고 싶을 때니까요. 그런데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그걸 시키려는 거죠? 왜 제가 이해를 하고 고생을 해야 하느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일단 입을 닫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게 호전적이지는 않아서 싸울 일은 만들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거든요. 생각한 대로 내뱉으면 분명 싸우게 될 것이고 결혼한 지 한 달, 아니 한 주도 안 된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이 결혼에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저는 시모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밑반찬 몇 가지와 잡채, 불고기 등을 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요리 솜씨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요리를 완성했다는 보람은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오전 내내 만든 음식을 들고 오후에 시댁에 가서 저녁밥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한데 시모가 음식을 먹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반찬은 간이 짜고 국은 싱겁고
요리는 맛이 없네. 넌 도대체 친정집에서 뭘 배워온 거니? 이걸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너희가 먹는 거 아니라고 건성으로 요리했어? 조곤조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잔소리하는 시무를 보며 꾹 화를 참았어요. 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열받았지만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반찬 가게에서 사올게요. 누구는 일 안 하니? 나도 평생을 일했어. 지금 좀 쉬는 것뿐이지. 요리를 배울 시간이 부족해? 부족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뭐니 이게? 크기는 다 제각각에 간도 제각각. 요리에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니? 그리고 반찬을 왜 사서 와? 너 돈이 그렇게 차고 넘쳐? 아니면 힘들게 돈 버는 우리 아들 더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시모가 반찬해오라는 말이 고깝게 들려서 사온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태산이었지만 또 참았어요. 시부도 남편도 여기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모는 그런 제가 풀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미친 듯이 몰아붙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지만요. 다음부터는 음식을 사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일요일 오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음식 만들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정성스럽게 만들 수 있겠지. 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일주일 중 일요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저는 급히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른 체 하더군요. 결국 알겠노라 답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사람이 나야. 꼭 하나 남은 휴일을 뺏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해줘? 당신이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엄마 고생하셔서 자기한테 부탁한다고.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당신 어머니 고생한 거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런 거야? 무슨 말을? 내가 왜 그런 이유로 당신이랑 결혼을 해? 그런 거 아니야. 당신도 진짜 너무하네. 그냥 이해만 좀 해달라고 했잖아. 이해는 해. 이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려는 건 좀 아니지. 뻔히 주 6일 일하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건데? 그리고 당신이 내 사정 뻔히 알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어머니 힘든 거 이해하는데 왜 그 보상을 나한테 시키냐고.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며느리가 식모야? 내가 당신네 집 하녀야 뭐야. 결국 시모 편드는 남편 때문에 저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큰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면 남편도 화낼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답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예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만 빼면요.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 저도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참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예 음식을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아니지, 모양은 예쁘게, 맛은 더럽게 없게 만들었죠. 짜고 맵고 신 음식들을 골고루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른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제게 집안일까지 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며 세면대며 싱크대며 청소하는 사이에 시모는 소파에 누워서 얼굴에 팩 붙이고 드라마 시청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식모라도 되는 양 말이죠. 그래서 청소도 중간부터는 대충 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일부러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 닦고 샤워부스 닦고 다 했거든요. 그걸 보던 시모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얘, 너 변기 닦던 솔로 세면대를 닦으면 어떡하니? 아, 어떻게 청소에 기본도 안 된 애가 시집을 갈 생각을 해? 아이고,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어.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 할 줄 아는 게 어째 하나도 없는 거야? 죄송해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 빨리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세탁기랑 건조기도 봐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염장 뒤집어 놓듯 웃으며 이야기하고는 급한 척하며 세탁기 쪽으로 갔죠. 그리고 시모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검은색 바지랑 흰색 옷을 같이 빨았는데 물이 들었어요. 아, 건조기에 넣었던 아버님 바지도 줄어들었는데 어떡하죠? 제 말에 시모가 또 후다닥 달려와서는 한참을 소리쳤어요. 너 일부러 이러는 거니? 세탁기에 색깔 빨래 따로 하는 건 기본이잖아. 그리고 건조기 돌릴 때도 안 되는 것부터 확인하고 넣었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밑반찬에 요리며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빨래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게 왜 일요일에 약속을 잡아? 일요일은 시댁 오는 날이라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제가 6일을 일을 하니까 약속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녁에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해서 뺄 수 없거든요. 넌 네 가족만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니? 우리하고 한 약속이 먼저지. 네 아버지 생신 축하면 다른 날 해주면 될 걸 왜 굳이 일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잡아? 그리고 너 매번 맞벌이로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생색이야? 어휴, 며느리 복도 없는 내가 잘못이지. 어머님이랑 제가 언제 약속을 했나요? 어머님은 저한테 그냥 오라고만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약속을 잡을 거니까 그날은 좀 빠질게요. 선약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 맞죠? 야, 너 지금? 시모는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지 말도 잊지를 못하더군요. 하긴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치만 제가 그 욕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며느리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주 반찬 만들어 오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그럼 다음 주는 좀 쉴게요. 어머님이 알아서 음식 만들어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개운함이 더 컸죠. 어른한테 대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요. 시모의 저런 모습들이 저를 교육시키려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인가요? 그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잖아요. 저는 시모의 그런 횡포에는 맞춰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한바탕 쏟아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알아놓으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당신이 어머니한테 도를 넘은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야? 도를 넘은 말? 당신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도 넘은 말 내뱉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도가 넘는 말 해대는 그런 여자로 보이냐고. 남편은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남편이 흥분하면 그걸 가라앉히는 게 항상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도가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싸울 거리도 주지 않았기에 저희는 연애 기간에도 남들 다 아는 사랑 싸움 한 번 한 적 없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님한테 나쁜 소리 했다 그러셔? 오해가 있겠지. 아니면
당신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일도 있으니까.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결국 제 입에서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문장이 튀어나왔죠.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는 어색한 표정을 짓더군요. 오늘이 무슨 날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건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해서 그런 거고, 솔직히 당신이 오늘 기념일 때문에 화가 났어도 어머니한테 화내면 안 되지. 솔직히 당신 요즘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하잖아. 너무해? 지금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하다는 말 한 거야? 진짜로 너무한 게 누군데? 당신 오늘 우리 아버지 생일인 거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네 어머니 마음 아파 알아누운 것만 눈에 들어오고 네 장인어른 생신은 아예 머릿속에서 삭제했어? 너한테 내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뭘 했는 줄 알기나 하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음식에 청소까지 시키길래 오후에 아버지 생신이라고 빨리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기나 하냐고. 시댁 일이 선약인데 왜 약속 잡았냐고 따지더라. 그게 내 오해야? 어? 정말 분노의 샤우팅이었죠. 그렇게 제가 소리 지르자 남편이 조용해졌어요. 자기 생각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알고 나니까 좋아? 왜? 또 나한테 따져봐. 큰 소리 치면서 말해보라고.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나 절대로 시댁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해주면 돕는 신용이라도 하던지, 미안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이라도 해주던지. 사람을 식모마냥 부리고는 뭐? 며느리 복이 없다고? 정말로 며느리 복이 없다는 게 뭔지 알려줄까? 결국 제 선언과 함께 저는 시댁에 들리지 않았고 시모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솔직히 내지르면서 불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참고 사는 건 정말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러다 진짜로 붙잡혀 살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불안해하면서 벌인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뒤에 올 일들은 더 나빠졌어요. 결혼 5년 차에 상황이 정말 급변하게 됐거든요. 여보, 우리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을래? 당신 화도 이제 좀 가라앉았고 어머니도 당신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합가하자고? 그건 절대 못해. 같이 살면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반대야. 일단 들어봐. 당신도 합가하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 우리 애도 아직 어린데 애 봐주신다고 하시잖아. 솔직히 애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드는데 같이 살게 되면 돈도 아끼고 이점도 많다고 생각해. 많은 말이긴 했죠. 육아휴직 동안은 제가 애를 볼 수 있었지만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니 저축해둔 돈은 다 써버렸고 다시 일은 하러 가야 하는데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애가 아직 어렸으니까요. 분명 시모가 도와주면 수월한 면도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모와 제 궁합이 정말 최악이라는 게 문제였죠.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었지만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과 각종 시댁 경조사에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오라고 했던 일을 가지 않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 기강을 잡으려고 텃세를 부리려고 했던 시모가 다른 쪽으로 저를 괴롭히게 됐다는 점에 있었어요. 보통 어른들 보러 갈 때는 점잖게 꾸미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꾸미고 올 때마다 시모가 제 물건을 탐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은 제가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큰맘 먹고 산 가방이었거든요. 그걸 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져갈 가방이 없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당황하며 급히 돌려 말했죠. 신혼여행 기념으로 사온 거니 다음에 다른 가방으로 제가 직접 선물해드리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추억이 있는 가방을 시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못 주겠다는 뜻을 내비추자마자 시모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 자기가 가방 다른 거 사줄 테니 그걸 시모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결국 그 추억이 담긴 가방은 시모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제 액세서리며 화장품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막무가내로 달라며 떼를 썼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모 나이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것들도 무작정 달라고 용을 쓰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시댁에 갈 때는 허름한 옷에 오래된 것들만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만약 합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물건이 온전히 제 것이 되기는 할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합가에 필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했죠. 당신 모르지? 내가 시댁 갈 때마다 왜 그렇게 허름하게 다니는지. 어머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가시니 아끼는 물건이나 새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합가? 내 물건이 나만 하기는 하겠어? 그렇다고 그런 일들을 당신이 막아주지도 않을 거잖아. 매번 어머님이 죽는 소리 하면 나중에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어머님 주라고 해놓고는 한 번도 사준 적 없으면서. 제 말에 다 맞는 말인지라 남편도 아무 말 안 터군요. 그런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그 일은 끝난 듯 보였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한 달 뒤에 남편이 와서 다시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야. 왜 자꾸 합가 이야기 꺼내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암 걸렸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암이래. 그런 어머니한테 혼자서 밥 차려 먹으라고 어떻게 그래. 당신이 좀 도와줘. 응? 암이라는 이야기에 저도 덜컥 겁부터 났어요. 요즘 세상에 암이 그리 희귀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죽을 병에 가까운 이미지이긴 하잖아요. 많이 안 좋으셔?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 대신 집에서 잘 챙겨 먹고 잘 쉬어야 치료도 잘 된다는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아버지도 사업하시느라 여기저기 바쁘시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고민했지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밉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우리 집 내놓고 팔리면 들어가자. 그 전까지는 주말에 가서 어머님 도와드릴게. 저는 합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고맙다며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죠. 결국 신혼초대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주말마다 시모 수발 들러 시댁에 갔어요. 3주째 되는 날 시모는 시부와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러 가게 됐어요. 3박 4일 일정이라기에 별 의심 없이 보내놓고 저는 시댁 청소에 돌입했어요. 암 환자에게 더러운 집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부 책상을 청소하다가 시부가 진 빚의 존재를 알게 되어버렸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사업 종목이 바뀌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시부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백수인데 며느리 복이 그래서 사업한다고 속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훨씬 나을 뻔했더라고요. 시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매달 그걸 어떻게 갚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갈 만큼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시부의 빚이 곧 우리의 빚이 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시모는 죽을 날 받아놓은 환자고,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지금 하는 청소도 왜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의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한데 뭐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내일 너희 아버지랑 제주도 가잖아. 너희 오빠 가기로 해놓고는 못 간대서. 혹시 너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갈래? 기회이긴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4일 동안 집에 오지 않을 것이고 저와 아이 둘이서 친정 부모님과 1박 2일 정도만 있다 가더라도 기분 전환에는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가서 부랴부랴 준비했어요. 사실 원래는 제가 가기로 한 거였어요. 시모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날짜 딱 맞춰서 시모가 병원을 가줬으니 저에게는 다행인 상황이잖아요. 평일에다가 성수기가 아니었던지라 티켓은 다행스럽게도 남아있었고 저는 아이와 둘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두 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셨는지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런 부모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분 따라다니며 사진사를 자처하고 있었는데 폰 카메라 너머로 제 두 눈을 의심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외손주와 함께 있는 부모님 너머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제 카메라에 찍힌 거죠. 저는 동영상으로 그 광경을 계속 찍었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시모, 시부 남편이었어요. 그제야 제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더라고요. 합가를 위한 거짓말. 게다가 이번에는 남편도 그 계획에 한몫했다는 거에 제가 더 배신감을 느낀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합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편이 술을 쓴 거예요. 시모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한 거짓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남편과 시댁 덕분에 알게 됐어요. 당장 가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로 끊어놨던 표를 모레로 바꿨죠. 일정을 더 길게 잡고 저는 잠수를 탔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부모와 남편이 제게 거짓말하고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오후부터 남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군요. 문자도 계속 들어왔어요. 화를 내는 문자였어요. 어디냐, 집을 이 꼴로 해놓고 어딜 간 거냐, 엄마 아픈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등등.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들먹이며 저를 찾는 남편 새끼 연락은 모조리 다 씹어버렸어요. 대신 평소에 하지 않는 SNS를 열심히 했어요.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자 남편 놈은 더 화를 내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남편 새끼 화를 어느 정도 돋군 후에 저는 남편 놈에게 문자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줬어요. 시부모와 남편이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걸로요. 제가 그걸 보내고 나자 남편의 연락은 결이 바뀌었어요. 오해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남편 놈이 급한지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과 느긋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날은 화요일 낮이었고 당연히 남편은 일하러 가고 없었죠. 저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제 물건부터 챙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것도 챙겼죠. 그렇게 짐 다 챙겨서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에는 엄마가 제 방을 만들어뒀어요. 제주도에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엄마가 무척 화내며 무조건 제게 돌아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죠. 마누라랑 애 집만 쏙 빠져나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 미친 듯이 연락이 온 거죠. 저는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20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받은 전화였어요. 여보, 도대체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된 거야? 그리고 집에 있던 짐은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다 뺐어. 나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진 봤으면 이유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여보, 잠깐만. 나도 할 이야기 있어. 그러니까 일단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알았어. 그러면 시댁에서 볼래? 어차피 두 분도 아셔야 할 일이고 두 분도 무관한 일도 아니니까.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시모와 시부, 남편이 앉아 있더군요. 여보, 어서 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이 왜 필요해?
난 내가 본 것만 믿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항암 치료 간다더니 병원이 아닌 제주도에서 찍힌 거.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면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계셨지. 그리고 당신은 열심히 사진 찍고 있었고. 여보, 미안. 남편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모가 제게 표독스런 얼굴로 말하더군요. 네가 왜 미안하다고 하니? 전부 다 저 애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처음부터 내 말 잘 듣고 시댁에 충실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어.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을 추궁하는 거야? 네가 뭐가 잘났는데, 응? 언제 제가 잘났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못난 거겠죠. 마누라 시댁 식모로 드리려고 열심히 거짓말해서 합가까지 하도록 만드는 남편이 어딨어요? 암에 걸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넘어가던지 말던지 할 거 아냐.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같이 살아. 나랑 내 아들까지 그 거짓말에 끌어들이지 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도 어쩜 그렇게 모자가 똑같을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어른이 어른 같아야 말이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으면 실컷 하세요. 저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서 암 걸렸다는 거짓말로 쇼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혼했다.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말다툼은 그만하시죠. 저도 여기 온 이유 따로 있어요. 여기 온 이유? 당신 나랑 대화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랑 대화를 왜 해? 당신 입에서 나올 거짓말들을 어떻게 믿어?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할 정도면 어떤 거짓말인들 못하겠냐고. 앞으로도 당신 말 들을 생각은 없고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어머님한테 뺏긴 거 돌려받으러 온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 드레스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모가 와서 말렸지만 시모를 뿌리치고 제가 찾던 것을 다 골라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어머님한테 뺏긴 제 물건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똑같은 거 사주겠다고 하고 사준 적 없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져가는 게 계산에 맞는 거죠? 안 된다. 그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줬으면 그만이지. 그거 다 내 거라고. 건들지 마. 이 망할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거 아니고 제 거거든요. 저는 준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강제로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산 돈이 다 제 월급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못해도 1,000만 원 되는 금액을 썼는데 그럼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망할년? 누가 망할년인데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고 결국에는 거짓말까지 줄줄이 해대는 사람이 망할년에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말해봐. 똑같은 거 사준다고 해놓고 입 싹 닫았잖아. 이거 놔두고 가면 당신이 현금 나한테 줄 거야? 남편이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한숨 쉬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봤죠? 남편이 현금으로 안 주는 거면 제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이값 좀 아세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닌다고 어머님 나이가 30대로 돌아갈 줄 아시나 본데 그거 완전한 착각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가방은 어머님 쓰시던지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시모에게 던진 것은 제일 처음에 시모에게 빼앗긴 가방이었어요. 신혼여행 기념으로 샀던 가방이요. 처음에는 그걸 제일 먼저 돌려받고 싶었는데 이제 필요 없게 됐거든요. 그 가방의 가치는 신혼과 사랑의 추억이었는데 이제 그딴 거 없어졌으니까. 저한테 휴지 조각보다 못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가지세요. 필요 없으면 버리시고요.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로 이혼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 한 번으로 이혼은 너무하잖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기회? 기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정도로 큰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으면서 기회? 난 사기꾼한테 기회를 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당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 성질 돋구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제가 화내는 걸 처음 목격한 남편이 너무 놀란 나머지 딸꾹거리며 제게서 물러서더군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 사람이 좋게 넘어가려니까 호구로 보고 지랄이야. 누군 화를 못 내서 가만히 있었겠어? 똑똑히 들어. 나는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남편을 향한 막말에 시모는 거의 졸도하듯 주저앉았고 저는 그 사람들 다 놔두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애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군요. 제게 호되게 욕을 얻어먹은 남편놈은 그때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온 이유가 궁금해서 만나러 갔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이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여전히 당신 사랑하고 이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저는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떠봤죠. 무슨 일이길래 또 양념을 쳐? 나 당신이랑 절대로 같이 안 살아. 내 인생에 당신은 해로운 인간으로 확정됐으니까.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절대로 합가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어머니도 내가 잘 막을게. 제 부모 이야기라면 껌뻑 죽던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니 흘려들을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 있지? 나한테 그만큼 욕 얻어먹었으면서도 재결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뭐가 터져도 크게 터졌나 본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암 걸리셨어. 폐암. 암? 또? 이번에는 아버지 암이야? 정말 레파토리 지긋지긋하네. 이젠 암 말고 다른 병명 꺼내야 하지 않아? 그거 이미 약발 떨어진 지 오래거든?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아버지 암 걸렸는데 집에 아버지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더러 재결합해서 수발이나 하라고? 내가 미쳤어? 설사 당신 말이 진짜라도 내가 왜 해? 수발 들라는 건 아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집을 좀 맡아주면 안 될까 해서. 낮에는 어차피 어머니가 병간호 할 거고 저녁에는 내가 갈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서 밥도 좀 해주면 나도 편할 거고. 솔직히 어머니가 제대로 병간호를 못하니까 매번 내가 불려나가거든. 게다가 지금 집에 일 생긴 것도 내가 다 떠맡게 돼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나더러 다시 돌아와서 그 일 좀 나눠 해라. 그 말이지? 진짜 사람 참 안 변하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그대로인지 모르겠네. 내가 왜 당신 대리효도를 해야 하는데? 못하겠으면 포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 애초에 그 이야기가 진짜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잖아. 당신이 손해볼 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힘낼 수 있고 아이도 아빠 곁에서 더 안정적으로 클 거고. 헛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가. 나한테 부탁해서 될 일 아닌 거는 알고 있지? 효도를 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가서 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알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매번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 이야기 못 믿어.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크게 거짓말한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말 못 믿어. 그리고 당신 말 따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삽질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나 찾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버려두고 나와버렸어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반응하던 마을 사람들의 기분을 알 것 같았죠. 누가 저 말을 믿겠냐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소문해 봤더니 시부가 진짜로 암에 걸리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시부 수발을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남편놈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이야기한 게 아니란 것도 알았죠. 이혼 전에 제가 발견했던 시부의 빚말이에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는 바람에 생긴 빚이었는데 전 남편이 그걸 갚으려고 현재 투잡, 쓰리잡까지 뛰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같이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도 그 빚이 충당이 안 돼서 결국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을 들으니 남편놈이 제게 와서 그렇게 애절하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부가 벌려놓은 일도 수습해야 하는데 시모는 아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얼굴만 보며 꾸미기 바쁘니 남편놈이 속 답답한 것도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도와줄 일은 아니죠. 저와 남편은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의 집 사정에 왜 발을 들이겠어요? 어쨌든 시모는 결혼 초부터 군기 잡으며 자기 수발 들도록 만들려다가 결국은 본인이 직접 수발 들게 됐어요. 며느리 합가시키려고 암 환자 흉내내더니 결국은 진짜 암 환자 수발을 들게 됐으니 이 정도면 정말 자기가 뿌린 씨앗이죠. 그게 아니라면 천벌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과 그 집에 나와서 아무쪼록 잘 살고 있어요. 솔직함을 더하자면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수발과 사업빚이 모두 저에게도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에 오싹하긴 하더군요. 지금의 시댁 상황을 생각하면 순탄하지 않았던 그날들도 감사해야 할 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은 그런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거든요. 친정과 친구들이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컸다고 생각해요. 만약 홀로 되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고생하고 있던 건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거나 시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면 그 고생마저도 기꺼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 건 명백하게 시부모와 남편이었잖아요. 제게는 그 사람들 위해 저를 희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픈 시부를 놔두고 이혼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잘못했다거나 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뢰와 애정을 먼저 저버린 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필요 따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짓말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거짓이 상대방을 더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의 이런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당한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줬으니까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이렇게 골 때리는 이혼 사유도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부디 그걸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해줬다가는 호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